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외롭고 쓸쓸해서 유튜브 참 많이 보는데요. 사연 유튜브 보다가 제 인생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사 하고 써봅니다. 저는 결혼을 30대에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리 늦은 나이인 건 아닌데 결혼 자체를 좀 어렵게 했어요. 사실 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그 후부턴 어머니가 절 기르셨죠. 그런데 제가 10살쯤 되던 해에 어머니도 너무 힘들다면서 저를 외가에 맡기곤 아예 재혼해서 떠나버리셨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신 후에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뵙지 못했고요. 사실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성인이 된 이후 찾아간 적은 있습니다만 어머니는 재혼 후에 다른 자녀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었고 저는 어엿한 성인이었죠. 어머니는 교복을 입고 나가는 아마도 동복 동생인 그 친구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얼른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골목 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럽고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추한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뵈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아주 어려서부터 애정결핍이 좀 있었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외할머니가 절 길러주시긴 했지만 정말 딱 양육 따로 기본만 해주셨거든요.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저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안 해주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본인이 워낙 편찮기도 했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는 애만 놓아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셔서 더욱이나 절 예뻐하지 않으셨죠. 사실 외할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냥 평온하게 노후를 평범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사실 애 하나 길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살쯤부터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 길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미처 하지 못했을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조금만 있다 성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살아갈 방도가 바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었죠. 혼자가 된 갓 2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대학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해도 성적은 어지간히 나오던 편이라 더욱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생 남자애가 제일 쉽게 일할 수 있는 건 몸 쓰는 일이었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곳은 아니었고 식재료 생산 공장이었는데요. 나름 페이도 세고 근무 조건도 좋았지만 일단 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요. 그래도 거기가 기숙사가 제공이 돼서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갓 20대 남자애가 매일같이 밥을 해먹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기숙사에 구내 식당까지 제공됐으니 저한테 아주 딱 좋은 일자리였죠. 고향에 있는 집이나 뭐나 아무런 애착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살고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는 그 과정만이 중요했죠. 그렇게 자랐기에 돈 쓸 줄도 아예 몰라서 버는 족족 돈이 쌓이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회 초년생이니 당연히 급여가 높은 편도 아니었는데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에 비해선 돈을 참 잘 모았어요. 다만 그게 행복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돈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모아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없는 것보단 낫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한참 혼자 기숙사 생활하다가 문득 저도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싶단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남짓 때 떠나가 버렸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다지 정도 없는 외할머니가 절 기르는 동안 제 애정결핍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여자를 사귀어 본 적 없었죠.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전까진 부모님한테서 사랑도 못 받고 외할머니 밑에서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접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생존이 제일 큰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진 게 당연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기숙사 구내식당이 좋긴 했지만 맛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간혹 다른 게 먹고 싶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던 주방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절 좋게 보셨는지 갈 때마다 덤도 더 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죠. 솔직히 감사했어요. 식당 주인분은 따로 계시고 그 아주머니가 요리하는 구조라서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아주머니가 눈치껏 밥을 더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끔 나와서 저한테 인사하시기도 하고요. 하루는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늦은 저녁이라 그랬는지 주인분이 안 계셨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한테 반찬도 몇 가지 더 갖다 주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셨죠. 때마침 또 주변에 손님도 없고 해서 저도 반갑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총각, 결혼 안 했다고 했죠? 네,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아유, 총각처럼 잘생기고 성실한 사람이 왜 없을까? 항상 일만 하면서 다니던데. 저희 공장 근처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 머무는 사람은 주변 상인들이 대부분 아시더군요. 전 그래서 좀 민망해서 웃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다 그러시는 겁니다. 혹시 여자친구 소개받을래요? 네? 여자친구요? 사실 계속 전부터 생각했는데 성실하고 워낙 좋은 사람 같아서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었거든. 아, 정말요? 사실 이렇게 오지랖 넓게 저한테 여자 소개해준다는 분들이 이전에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 모두 거절했는데 그분 말을 들으니 그때는 또 솔깃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밥을 먹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우리 딸. 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아니, 우리 딸도 슬슬 홍기가 차가는데 영 좋은 사람을 못 만나더라고. 근데 총각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성격이 좋아 보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이거지. 뭐 젊은 남녀가 만나보는 거야 나쁠 거 없지 않아요? 저야 감사하지만 우리 딸도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애예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기나 해요. 내가 잘 소개해 줄 테니까. 아주머니 말씀이 참 감사한데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전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나온 뒤 기숙사에 가서 한참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말씀대로 제가 뭐 손해볼 건 없더군요. 한번 만나서 안 좋으면 그냥 단골 식당집 한 군데 못 간다 정도지 제가 뭐 나쁠 거 있나요? 아주머니도 주방에 있어서 얼굴 못 볼 때도 많아서 단골 식당도 계속 다니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곧장 아주머니께 가서 소개 부탁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주 주말에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예뻤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그렇게 미인은 아니어서 사실 전 당연히 그렇게 막 미인을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20 초중반이라 그랬는지 아주 예뻤어요. 당시 제가 20 후반이었는데 나이 차이도 적당했고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려고 만난 거라 한 1년쯤 사귀고부터는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지금 모은 돈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모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 워낙 뭐가 없어서 부모님께 다 드렸거든, 모은 돈을. 여자친구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 자체도 워낙 적었지만 모은 돈을 버는 족족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도 식당에서 일하긴 하셨지만 그 작은 식당에서 돈을 많이 받을 리 없었죠. 듣기론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지병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계속 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주방 아주머니와 여자친구가 계속 돈을 벌어도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돈도 없고 계속 대출은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그래도 돈 조금은 모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럴 필요 뭐 있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던 거잖아. 그냥 내가 벌어서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 아니야. 그래도 내가 혼수할 수 있을 만큼은 벌어서 결혼하고 싶어. 그래,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저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몇 년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뻔히 여자친구가 버는 족족 집으로 들어갈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몫까지 제가 벌어서 되자 싶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부업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더 지나서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치곤 참 늦은 결혼이었죠. 30이 넘어서야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는 그 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저희 쪽엔 아무런 어른도 안 계셨고 처가에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셨을 뿐이었어요. 당연히 손님도 조촐했죠. 제 직장 쪽 몇 사람,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된 사람의 직장의 몇 사람,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친인척과 지인 몇 분, 참 초라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아끼려고 했기 때문에 식장도 작고 매우 소박한 곳이었고요. 신혼여행 역시 그냥 목포와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그쪽이 음식이 많으니 괜히 너무 화려한 곳 가서 돈 많이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거나 잔뜩 먹고 오자는 아내의 말에 따른 것이었죠. 아내는 돈 벌어서 모으겠다고 했던 2년 동안 돈을 거의 못 모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벌어서 모아서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더 벌어서 결혼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작은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제 쪽에 가족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쓸 일도 한결 줄어들었죠. 보통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에겐 그럴 일도 없었고 그저 자기 친정 부모님만 신경 쓰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싸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 장인어른께 맛있는 걸 사들고 가기도 여러 번이었고 간병도 간혹 했고요. 쓸쓸해하는 장모님을 위해 아내와 더불어 저녁 때 가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암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병세가 나빠지셨어요. 아내는 그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죠.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아니, 왜 그래? 아빠가 이번에 암 전이가 돼서 신약을 써야 한대. 신약? 지금 통증도 너무 크고 그냥 두면 아주 빠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야. 아시겠지만 모든 병에 있어서 신약이나 새로운 기술을 쓰면 돈이 더 들어가죠. 아내는 그것 때문에 걱정인 듯 했고 저는 제 아내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모아놨던 돈에서 어느 정도를 내서 아내에게 주었죠. 이거 장인어른 치료비에 보탰어. 어머, 자기야. 내가 모았던 돈에서 좀 뺀 거야. 아니, 사실 우리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경제권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그리고 빨리 돈 모아서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던 때와는 완전 다른 시기였죠. 아내는 제가 그렇게 장인어른 치료비를 보태주자 너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내 가족이기도 한데 가족한테 치료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위들이 대부분이잖아. 너무 고마워. 아내는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눈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여태까지 돈을 벌어도 누군가에게 뭘 해줄 일이 없었거든요.
가족이 있어야 뭘 해주고 거기에서 반응을 얻고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말이죠. 그 일로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모두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린 돈으로 치료비가 모두 감당이 돼서 그래도 장인어른이 조금 덜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뭘 해주는 것에 점차 재미를 붙여갔어요. 아내는 소박한 사람이어서 제가 자그마한 목걸이나 귀걸이 하나만 사들고 들어가도, 아니, 꽃 한 송이만 사들고 들어가도 무척 기뻐했어요. 전 그렇게 기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그마한 목걸이일 때도 있었어요. 그건 처가에도 마찬가지였죠. 장인어른은 병원에 계시는 날이 많았지만 장모님은 식당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랑 아내가 뭔가 먹을 걸 사들고 찾아뵈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아주 중독적인 면이 있더군요. 그래서 점차 저는 제가 당연히 처가를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치료한다고 했지만 점차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내와 장모님은 무척 상심했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저는 상주로 장인어른 장례식을 잘 치러냈고 그 이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활기차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이 저희와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나 일하는 가게도 문을 닫는다고 하네. 네? 아니, 지금 일하시는 식당이요? 거기 말이야. 여전히 잘 됐는데 왜요? 그 집 주인장이 이제 돈 잘 벌었으니까 자기는 쉬고 싶대. 사실 주인 양반도 나이가 많긴 해. 장모님은 풀이 죽었어요. 이제 그 식당이 문을 닫으면 장모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주방 아주머니로 오랜 기간 그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젠 아마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이런 일은 체력이 받쳐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말이야. 아무리 내가 경력이 많아도 그걸론 취직을 못해. 에휴,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장모님은 서글프게 한숨을 쉬셨죠.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생이 안 풀리지? 괜찮아지실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고 아빠 만나서도 가난했고 조금 나아지려니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일도 못하고. 아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기분 전환 될 만한 일 말고 진짜 활력을 돋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내를 불러다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 장모님이랑 자기랑 혹시 식당 해볼래? 식당? 내가 차려줄 테니까.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차려.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대출 내고 내가 모은 돈 합해서 내면 돼. 뭐 우리 집 마련하는 건 뒤로 밀리겠지만 그건 자기하고 장모님하고 식당 잘 운영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일이잖아. 그게 마음처럼 되나? 그리고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대출까지 끼면 그거 다 빚이잖아.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순진하면서도 걱정 어린 말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이 일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괜찮아. 어차피 뭐 그렇게까지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야. 갚을 수 있는 범위니까.
장모님도 여태 모은 돈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제가 보태는 정도일 테니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동의하고 저희는 장모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모님 모은 돈에 제가 얼추 1억을 보태드리면 되겠더군요. 모은 돈 7천에 대출 3천을 받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일을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이 오고 가자 그 후 아주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적당한 곳에 가게를 임대해서 원래 잘하시던 백반 쪽을 하시기로 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로 수십 년을 일해오셨던 분이라 딱히 따로 뭘 준비할 일이 없었죠. 제가 신경 쓸 일도 없었고요. 평생 그저 주인 밑에서 일꾼으로 살아오시다 드디어 자기 식당을 가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나신다면서 장모님은 아주 열심히 식당 개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식당이 문을 열었죠. 개업한 식당 치고는 사람도 많았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손맛이 상당히 좋고 워낙 경력이 오래된 분이라 그런지 처음 개업한 식당에 어설픈 느낌이 하나도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장사는 잘 되고 원래 장모님이 계시던 식당으로 가던 단골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했어요. 작은 백반집이었지만 점점 더 입소문을 타고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바이럴 속도도 무섭잖아요. 그래서인지 젊은 손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아내도 거의 매일 장모님 식당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가 초조금이 되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너무 힘들진 않아? 직원을 부리지 그래. 아니야, 이 정도는 안 힘들어. 직원도 곧 고용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사람 많다. 그리고 돈도 정말 많이 벌려. 아내는 감탄했어요. 사실 자영업으로 한번 급물살 타기 시작하니까 돈이 월급쟁이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벌리더라고요. 장모님 식당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무렵 장모님은 옆 가게까지 세를 내서 벽을 허물고 식당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직원들도 여럿 두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돈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해서 아내는 나가서 카운터를 지키고 앉아 있었고요. 박리담에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백반집으로 소문났고 장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직하고 손맛 좋고 인심 좋은 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 소문이 그렇게 났더군요. 음식 준비도 너무 깔끔하게 하고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쓴다고요. 조미료도 절대 안 쓰고 아주 천연 재료만 쓴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음식점 중에 그리 위생적인 곳이 없어서였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가 된 것 같았죠. 저는 그저 아내와 장모님이 다시 활기를 찾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돈이 잘 벌린다는 말도 기뻤죠. 일단 모든 수익은 장모님이 가져가고 계셨지만 금방 제 돈을 다시 갚겠다면서 말씀하실 때도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모님. 그래도 내가 자네 아니면 이런 가게를 어떻게 갖겠어. 정말 고마워서 원. 장모님은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장모님은 물론이고 아내는 매일같이 파김치가 될 때가 많았어요. 아내는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장모님 곁에 붙어서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저한테 간신히 인사만 하고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안쓰러웠고 저 자신은 좀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가게 일을 도울까 싶기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만에 하나 가게가 잘못될 경우 비빌 언덕이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일만 항상 있지는 않죠. 항상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라와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우리가 모두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아내하고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되고 좀 나중에 여유 생기고 나면 서로 상의하에 늦둥이라도 가지면 되겠지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잠자리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장사 초기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게에 가도 이 일을 어떻게 다 해내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하고 아내가 카운터 일을 주로 보게 된 이후에도 아내는 무척 피로함을 호소하며 저와 잠자리 하기를 거부했어요. 항상 늦게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죠.
장모님이 계속 식당 정리하고 있으면 딸인 아내가 어떻게 일찍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다녀와서도 제가 보기 싫다는 듯이 외면하고 계속 그냥 다른 방에 들어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도 나누지 않고 잠드는 매일매일이 지속되었어요. 그때쯤 아마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 한 명과만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무척 둔한 편이었죠. 전 그냥 아내가 정말 피곤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가니까 아무리 저라는 사람도 이상한 감이 왔죠. 저는 점차 아내가 절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뭔가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계속 주변을 돌면서 살펴보던 결과 가게에 유달리 자주 오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물론 백반집이라고 해서 고급 승용차 같은 사람이 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 외제차가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주차해서 몇 시간에 서 있는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백반집에서 밥 먹을 때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상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때가 4시 반쯤이었는데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거든요.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반부터 5시 사이였고 당연히 그 시간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서 저녁 영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남자가 가게에서 나온 거였죠. 그 남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사람은 아주 낯익은 사람이었죠. 다름 아닌 제 아내였으니까요. 아내는 그 남자를 따라 나와 차가 서 있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제 바람과는 달리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짱을 끼웠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차에 타기 전에 키스를 하더군요. 저는 의심만 하던 것을 눈앞에서 보고 정말 슬픔에 떠밀려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와 스킨십을 나누고서 물러섰고 고급 외제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된 가게에서 카운터 보면서 아내는 돈 많은 식당 손님과 바람이 난 거였죠. 상간남과 바람 피우면서 제가 꼴보기 싫어졌던 겁니다. 저는 제가 처가와 아내를 가엾게 여기고 연민을 가졌던 것이 기억나 정말 아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 길로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 어머 깜짝아. 아내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무 놀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방금 상간남을 떠나보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으니까요. 세상에,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나 놀랐잖아요. 왜 여기 있냐고? 아내는 아주 태연하게 얼굴빛을 바꾸면서 제게 물었어요. 아내의 얼굴만 보면 방금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전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 순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제가 믿고 사랑했던 그 여자였기에 더했죠.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그녀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뭐가요? 방금 그 남자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시침 떼려고 하지 마. 나 다 봤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칫하면 아닌 척하는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아내를 믿고 이 일을 덮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죠. 봤어요? 아내는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이 없다는 듯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짜증스럽다는 듯이 치워버리고는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죠. 저는 아내를 멈춰 세웠습니다. 진짜야? 다 봤다면서 뭘 또 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라니?
아내는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어요. 전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이 식당 내가 차려준 거잖아. 뭐? 무슨 소리야? 내가 1억이나 보탰잖아. 대체 이게 무슨... 그런 식당에서 지금 다른 놈하고 바람나서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는 거야? 아내는 제가 그렇게 분노에 떨며 말하는데도 피식거리며 도리어 웃더군요. 그러더니 얼굴을 바꿔서 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1억 보태준 걸로 유세 떨지 마. 뭐라고? 그까짓 1억 돌려줄게. 이제 나 좀 놔줘라. 나 이제 알겠어. 당신 참 지겹고 재미없더라고.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재미가 없었던 거였어. 아내는 지겹다는 듯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제 좀 놔줘. 지겨워. 그러고서는 짜증스러운 눈을 하고 싹 뒤를 돌아 사라져버렸죠. 저는 어질어질해져서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 나왔어요. 식당에서 한 블록 떨어진 거리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리 벤치에 주저앉았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술주정뱅이로 알았을지 모를 정도로 비틀댔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캄캄하더군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덜 억울하고 끝날 수 있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기엔, 아내에게 1억만 받고 끝내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참이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속이 뒤집어져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가서 한동안 토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시간이 늦어도 아내는 집으로 오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기도 했죠. 핸드폰으로 문자 연락이 와서 봤더니 아내의 문자더군요. 1억 입금했어. 이제 우리 좀 놔줘라. 정말 징그럽다. 아내의 문자는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날카로웠습니다. 징그럽다니. 뭐가 그렇게 징그러웠을까요? 도리어 이용만 당한 건 저였는데 말이죠. 이대로 그냥 끝낼 순 없어.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전 그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결국 다음날 점심때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최소한 엿이라도 먹게 하고 싶었어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을 때인 점심시간을 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식당을 찾는 때였죠. 인터넷에 워낙 위생적이고 조미료 안 쓰는 깔끔한 식당으로 소문이 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식당 앞으로 갔어요. 저를 알아본 아내가 기겁을 하며 카운터에서 나와서 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아내를 그냥 밀어젖히고서 주방으로 들어갔죠. 주방에 있던 장모님이 또 너무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습더군요. 장모님 역시 아내의 불륜을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동안 묵인한 거였죠. 저는 그냥 가서 살짝 숨겨져 있는 조미료 푸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조미료뿐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공업용 기름 같은 것도 숨겨져 있었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서 장모님이 사두고 몰래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들을 들고 홀로 나갔고 장모님과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절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밀리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갔죠. 이런 걸 쓰면서 뭐? 천연 재료만 써? 저는 홀 가운데로 가서 조미료통과 기름통을 내팽개쳤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온통 튀어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그 상간남도 홀 한 구석에서 저를 놀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전 소리를 높였죠. 이것 보십시오. 여기 뭐 천연 재료만 쓴다, 위생적이다, 어쩐다 하지만 실태는 이렇습니다. 조미료 범벅에다 기름은 공업용 기름을 넣고 거기다 이 뚜껑에 때 좀 보십시오. 저는 들고 나온 통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크게 말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온 사람들이 다들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좋은 음식 먹으려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갑자기 멀찍이서 보고 있는 그 상간함에게로 뛰어갔어요.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좀 도와줘요. 아내는 비명처럼 그 남자를 부르면서 팔을 잡았죠.
하지만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 놀랐는지 팔을 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요? 도와달라고요. 저 사람이 저러지 못하게 도와달라고요. 아내는 비명처럼 불렀지만 남자는 양복 옷소매를 털고서는 정색했어요. 아니, 당신 왜 식당에 온 멀쩡한 손님한테 이러는 거요? 생사람 잡겠구만. 뭐라고요? 아니, 당신... 난 가겠어요. 음식값은 그냥 이거 가지고 잔돈 필요 없고 그럼 이만. 상간남은 마치 꽁무니 빼듯 10,000원짜리 2장을 카운터에 던지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한바탕 싸움이라도 기대하고 있다가 맥이 빠져버렸죠. 아내와 장모는 이제 그 상간남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인지 더 창백해졌습니다. 난리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손님들도 슬금슬금 일어났고 저는 더 이상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아지더군요. 상간남마저 버리고 가는 저 여자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온 통을 발로 차서 굴리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내와 장모가 소리 지르며 폭발하는 것이 들렸지만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아내와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불륜한 것을 들고 나오자 결국 입을 다물고 위자료를 제게 주어야 했죠. 사실 정말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어서 그냥 두었어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사랑하던 아내와 진짜 가족 같았던 장모님, 제가 그렇게 위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절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했다는 게 말이죠. 정말 슬픈 일이었고 전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아무도 믿지 못한 채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남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